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등반을 장려하는 한국 히말라야 펀드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12회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12회에는 안종능 산악인께서 5.10C로 즐기는 세계 등반지 5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종능 산악인은 본인을 얼음보다 뜨겁고 바위보다 차가운 클라이머라고 이렇게 어디에 소개를 해주신 걸 제가 봤는데요. 1997년 설악산 장군봉 루트 개척부터 캐나다, 파키스탄, 알프스, 요세미티, 중국 등등 거의 꾸준히 매년 세계 및 국내에서 많은 등반을 해오셨고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많은 등반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풍부한 등반 경험과 이런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계셔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시간에는 딱히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전달할 내용들이 많아서 사진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써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질 테니까 그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 발표 중에 약간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음소거 다들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안종능 산악인 선배님께서 지금 발표를 해주시게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안종록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 자리를 만들어준 히말라얀 펀드 관계자분들께 이제 고맙다는 인사부터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등반하면서 좀 재밌었던 등반 위주로 해서 몇 군데, 5군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화면에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보이시죠? 오늘 저희 소개해드릴 대상지는 5군데인데요. 5군데 모두 이제 제가 예전에 다 등반을 해봤던 데고, 그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10C 정도 수준으로 아주 즐겁게 등반할 수 있는 또 등반을 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등반을 계속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이번 기회에 좀 다양한 등반지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등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그랑카프생 몽블랑 아래에 있는 아주 멋있는 암탑이고요. 두 번째는 샤모니에 있는 에기드미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타에 있는 캐스턴 타워입니다. 캐스턴 타워는 사진으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고 국내에서는 등반을 이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신 요세미티의 엘캐피탄, 그리고 캐나디안 로키 쪽에 이제 부가부 스파 이렇게 5군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주제를 10C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C로 잡은 이유는 아마 10C라는 난이도가 등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친근감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등반을 하시면서도 많이 접하는 난이도인데 10C라는 난이도가 어떤 분들한테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좀 계실 테고 잠시만요. 네. 아마 어떤 분들은 매우 쉽다, 또 어렵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아마 결론은 10C 정도면 다 한번 해볼 만 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아마 이 등반을 할 당시에 거의 10C 수준의 등반 능력을 가지고 등반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충분히 다 등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10C라는 거는 바위의 난이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분명히 이런 5군데 정도의 등반하려면은 그 이상의 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등반을 하기 위해서 난이도 외에 어떤 것이 좀 필요하냐, 요걸 간단히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등반하면서 다 느끼실 텐데 아마 멘탈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등반하지 않는 곳을 등반하다 보면은 뭐 정신적으로는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멘탈 부분이 텐시라는 난이도 외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확보물 설치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 소개해드리는 5군데 같은 경우는 거의 볼트가 없는 루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의 인수봉이나 이런 데는 이제 볼트가 워낙 친절하게 잘 박혀 있는데 뭐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확보물 설치 기술이 이제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인공 등반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시면은 실제로 자유등반 위주로 등반을 하더라도 그 등반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막 내려와서 다시 하고 안 되면은 뭐 다음 기회에 다시 하면 되는데, 이런 멀티피치 등반을 하는 것에서는 이 등반을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어느 정도 인공 등반 기술을 좀 잘 익힌다면은 이런 대상지를 등반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력, 이건 좀 당연한 또 요소이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등반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기후가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소개해드리는 대상지들은 이렇게 다른 팀이 없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 봉우리에 오로지 이제 그 한 팀만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탈출해야 되는데, 그 뭐 탈출 경로라든가 아니면은 또 탈출해야 되는 시점에 대한 뭐 정확한 판단,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안정된 기후에서 이제 등반을 하는데, 이런 대상지에 가면은 뭐 일기예보도 좀 부정확할 수가 있고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또 환경이 또 고소인 환경에서 또 대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텐시 정도의 암벽 등반 기술과 요 6가지 정도의 어떤 능력을 좀 키운다면은 아마 지금 소개해드리는 등반 대상지를 등반하시는데 아마 충분히 다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그랑 카프생. 이 봉우리는 그 이태리하고 프랑스하고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에서는 그랑 카푸친이라고 하고, 프랑스 쪽에서는 샤머니 쪽에서는 그랑 카프생이라고 하고, 뭐 그런데 저도 이제 어떨 땐 카푸친이라고도 하고 어떨 땐 카프생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아마 국내에서도 많이 등반하셨을 거예요. 에기디미디 남벽인데 그 샤모니에서 이제 케이블카로 올라가면은 그 반대쪽 빙하 쪽으로 내려가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아주 멋있는 벽이죠. 에기디미디 남벽. 그다음에 이제 유타,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삶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타의 뭐 인디안 크릭 가까운 지역에, 인디안 크릭은 사실 저런 암탑은 없고 그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저런 탑 형태로 이제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턴 타워, 그다음에 엘케피탄은 뭐 저희 클라이머들은 누구나 다 잘 알죠. 근데 대표적으로 대부분 이제 노즈나 이런 뭐 조디악이나 이런 어려운 사라테 이런 어려운 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가면은 그 이스트 버스트레스라고 뭐 인수봉보다 조금 어렵고 큰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등반 실력이 그뭐 노즈나 이런 거 하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끝으로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부가부 스파이어인데, 여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이곳은 굉장히 좀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 요세미티와 샤모니를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거든요. 그 주변 환경은 샤모니처럼 이렇게 빙하와 이제 알파인 기후고, 또 그 바위들은 또 요세미티 바위처럼 이렇게 솟아 있어서 굉장히 그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그랑카프생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 요 보이는 아이고, 요 보이는 암탑인데, 이게 그 몽블랑에서 이어지는 그 몽블랑 드 따글의 그 남동쪽 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 토리노하고 에기디미디 사이에 있습니다. 그 몽블랑 쪽 그 바위 탑 중에는 이제 가장 크고요. 그리고 어프로치는 그 이태리 쪽에서 올라오면 이제 토리노 산장이 있는데 그쪽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면은 그 등반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프랑스 쪽에 에기디미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태리에 있는 토리노 산장 쪽이고, 요게 이제 몽무디, 그다음에 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바로 몽블랑이 보이는데 사진이 잘렸죠. 그리고 여기가 그 몽블랑 데 따골.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등반을 하고 싶었던 굉장히 멋있는 꿀루아르 루트입니다. 그 슈퍼 꿀루아르라고 그 이쪽 그에서 이제 알파인 등반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길고 난이도도 제일 재밌는 루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한 1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계속 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프로치는 이렇게 프랑스 쪽에서 이 빙하 이 발레브랑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는데 저는 여기는 직접 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최소한 5시간 이상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크레바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는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네. 어프로치는 이쪽 이태리 쪽에서 산장에서 주무시고 오는 게 제일 좀 빠르고요. 그리고 좀 해가 잘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지역에서는 그 여름 시즌에 암벽 등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알파인 믹스 등반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쪽은 해가 좀 짧고 이쪽에 해가 길기 때문에 실제로 암벽 등반을 하기에 굉장히 좀 그 환경이 좀 좋은 조건이고요. 제가 등반한 루트는 보나티가 1951년도에 초등을 한 루트고요. 그리고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등반 루트고, 총 15피치로 돼 있고 최고 난이도는 7A 플러스 정도 되는 게 2피치가 있습니다. 12A 정도 되죠. 등반 길이는 600m인데 사실 저 당시 제가 등반할 때도 뭐 이런 곳에 저런 곳에 가서 한 10C를 온사이트 할 수 있는 실력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12A 구간은 제가 인공 등반으로 등반을 했습니다. 뭐 그 외 지역도 외 구간도 좀 어려운 데는 인공 등반을 좀 섞어서 했고요. 등반 시간은 8시간 등반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등반한 편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8시간 등반했으면은 그 벽 길이가 한 600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등반을 했었던 것 같고, 하루 전날 이 베르그슌트가 이제 크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전날 가서 여기 이제 로프를 픽스를 시킬 계획으로 이제 갔죠. 왜냐면 밤에 새벽에 여기 어두운 상태로 넘어가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전날 베리고션트를 픽스를 하고 1피치까지 픽스를 해놨는데 다음날 등반하러 갔더니 낙석에 의해서 로프 2동 중에 한 동이 한 40m 부분이 절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2인 1조로 두 팀으로 등반하려고 그랬었는데 로프가 하나 끊어지는 바람에 4명이 한 팀이 돼서 등반을 했죠. 그래서 4명이 한 팀에서 등반한 것 치고는 8시간이면 굉장히 빨리 좀 등반을 했던 중에 들고요. 아마 보통 아침 일찍 시작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정상을 가면은 아마 좀 빨리 등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도가 보면은 여러 루트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중앙벽 쪽에 이제 볼트를 박아서 그 스포츠 형태의 멀티피치 루트가 아마 13, 14 정도 나는 어려운 루트가 개척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하강한 루트도 이쪽인데 이쪽에 이제 볼트로 루트를 낸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강하기에는 이쪽인데 굉장히 편하게 좀 돼 있었고요. 제가 늦잠을 잤어요. 원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7시에 일어나가지고 벽 밑에 가니까 9시가 돼버렸습니다. 원래 지금 헤드랜트를 끼고 어프로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오늘 정상 가기 틀렸구나. 그래서 또 막상 도착을 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프가 이제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테라스에서 이제 4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때 등반 욕심이 워낙 좀 강해가지고 일단 출발하자. 그래서 한 오후 3시까지 등반하고 안 되면 내려오자. 뭐 이런 심정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죠. 실제로 벽의 각도는 되게 셌었습니다. 막상 스타트를 해보니까 의외로 보이는 게 이제 오버행 구간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근데 아마 이게 오버행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텐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루트가 그 1951년대 그 보나티가 굉장히 길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이 사이사이로 해가지고 아주 기묘하게 이 오버행을 다 피해서 이렇게 등반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등반했던 이게 정우진 선배님이시고, 이게 이제 주영 선배님 같이 등반을 했었고요. 이런 오버행 구간인데 홀더들이 굉장히 좋고 캠 설치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는 그런 구간이었었고요. 여기가 그 7A, 12A 구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여기는 제가 온사이트로 여기를 뭐 프리로 할 수 있는 뭐 여건은 안 됐고 여기는 인공 등반을 통해서 이렇게 등반을 좀 했었고요. 처음에 얘가 10피치인데 여기까지만 등반을 하고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사실 출발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상을 가야겠다고 속으로 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10피치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뭐 거의 물도 안 마셨어요. 그리고 계속 등반을 했는데 여기 한 오후 3시쯤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10피치에서 모여서 이제 등반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라스트가 오기 전에 그냥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이쯤이면 정상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밑에 등반 스피드로 봤을 때 충분히 정상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앞에 이제 프랑스 팀 2명이 등반을 했었는데 그 팀을 한 피치 사이를 두고 계속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팀을 놓치면은 이제 길을 잃거나 등반이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2명 2인 1조를 4명이 따라잡으면서 등반했으니까 굉장히 빨랐죠. 근데 여기서 그 논의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 2명을 놓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라스트가 오기 전에 제 혼자 결정을 하고 출발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정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해서 한 5시쯤에 아마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강 루트를 저희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정상을 가서 하강 루트를 확인하고 내려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강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피치 종료 지점이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피톤이 한 반쯤 나와 있었고 뭐 볼트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캠을 설치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 얘네들이 뭐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약간 벌어져 있고 아마 뭐 요게 아마 좀 튼튼히 박혀 있었을 텐데 피톤은 아마 이게 한 뭐 50년대 초중 당시에 박았는지 어쨌는지 한 반쯤 나와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피치가 이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10C 정도의 등반 난이도 이외에 이게 그 이외에 이런 확보물을 잘 설치를 하고 이게 어느 하나가 터지지 않더라 이거 잘 균등을 해서 안전하게 확보물을 만질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이제 좀 충분히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등반을 하다 보면은 그 실제로 확보물을 만들고 뭐 하다 보면은 거의 벨트에 이제 장비가 하나도 안 남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이렇게 확보물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뭐 스토퍼는 스토퍼 있는 대로 다 쓰고 뭐 카라비나 있는 거 다 연결하고 뭐 그런 상황이 거의 전 피치마다 발생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등반하다 보면은 여기도 피톤이 있고 여기도 피톤이 있는데 제가 리딩을 나가면서 이걸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이 손을 흔들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는 퀵드를 걸라고 하면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다시 손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 밑에나 위에다 그냥 캠을 치고 이렇게 등반을 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 이제 볼트가 없다 보니까 그 스스로 확보물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등반 하강을 잘 마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토리노 산장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날 등반을 마치고 밤에 이제 산장으로 돌아왔는데 산장이 문을 안 열어줘서 밖에 비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이 등반을 했던 그 미국인 주영 선배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 산악회 이제 황교화 선배님 같이 등반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랑 카프생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마치고요. 그다음에 다음 대상지는 샤모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모니의 죄송합니다. 샤모니의 요 에기디미디입니다. 실제로 여기 에기디미디는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에 있고 여기 있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높이는 3,842m고 이쪽 지역에는 알파인 루트도 굉장히 많고 그 알파인 락클라이밍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뭐 스키의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에 케이블카로 올라서 이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스키를 타고 이 당시엔 제가 전데 그 당시에는 스노우보드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왕년에 좀 스노우보드 좀 탄다고 해가지고 여기
스노보드 타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었고요. 등반 루트는 요 애기디미드 남벽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애기디미드 남벽은 제일 크럭스 구간이 그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요 벽 밑에까지 가는 게 뭐 등반을 많이 그러니까 알파인 등반을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평소에 이제 암벽 등반만 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크럭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그 관광객들이 있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 딱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그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겨울 시즌에는 스키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쇠말뚝을 다 박아놓고 그 로프를 연결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명씩은 이쪽으로 추락을 해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름 시즌에는 그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눈이 많이 내린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가면은 이렇게 길이 안 나 있어서 이렇게 이런 나이프 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뭐 가끔 있고 그럽니다. 그 에그디비디 남벽은 그 레뷰파가 초등하였던 루트고요. 실제로 여기는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도 잘 들고 난이도도 보시는 것처럼 5.9 플러스 10, 10, 5.8, 5.9 뭐 이렇게 굉장히 쉬운 난이도고 11피치로 돼 있고 그 200m 정도 됩니다. 그 등반은 2008년 7월에 했고 둘이서 했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등반을 굉장히 요때도 등반을 되게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 11피치를 2시간 만에 했던 이유는 이틀 전에 그랑카프생을 하고 넘어와서 이걸 했는데 그 그랑카프생을 하고 나니까 너무 쉬웠던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어프로치 할 때 그 나이프 리치를 내려오는 라인이 여기고 그다음에 요 하이라이트가 S 크랙이라고 있는데 핑거 핸드하고 핑거 크랙인데 굉장히 그 아주 손맛이 좋은 그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반을 하는데 뭐 인수봉보다도 제가 느끼기엔 좀 쉬웠던 그런 그 난이도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자료를 발표하려고 보니까 이때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 동안 그냥 빨리 끝내자는 생각에 아마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대부분 다 구글에서 제가 좀 따온 사진이고요. 그래서 에기디미디 남벽하고 그랑카프생은 등반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에기디미디 남벽이 그랑카프생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뭐 난이도도 그보다 좀 쉽고 그다음에 어프로치도 좀 더 쉽고 저희는 요 마지막 요 탑은 안 올라갔는데요. 뭐 여기까지 등반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요 뒷면으로 보면은 쇠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루트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그랑카프생하고 에기디미디하고 이제 두 군데를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은 엘케프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대부분 엘케프탄을 등반하게 되면 이 노즐을 등반하죠. 뭐 저도 노즐을 등반해보긴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때는 그 오른쪽에 이스트 버트레스입니다. 난이도는 10B고 실제로 노즈보다 더 인기가 많은 데는 아마 그 이스트 버트레스일 겁니다. 왜냐하면 노즈는 아무래도 좀 부담도 있고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트 버트레스는 늘 붐비는 그 등반 코스고요. 한 가지 그 주의하실 거는 4월에서 5월경에는 이 눈이 여기에 많이 쌓여있던 게 녹으면서 여기에 폭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폭포가 바람에 날리면서 이 루트 자체가 이제 등반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 달은 좀 피하시는 게 좀 낫을 것 같고요. 아웃피치로 돼 있고 한 360m, 1953년도에 초정을 했고 13년도에 등반을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등반을 했고 하강 루트는 이쪽에 그 에키프탄을 등반하게 되면은 다 이쪽으로 내려오죠. 이쪽으로 등반하는데 나중에라도 노즈나 이쪽 루트를 등반하시러 가시면은 하강 루트도 미리 알아두고 하강 루트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강 루트도 미리 알아둘 겸 또 원풀 겸 아마 루트를 등반하시면 아마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좀 되고요. 가이드북은 자세히
잘 나와 있고 이쪽에 이제 조디악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조디악 한번 구경하고 등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앞 밑에 1, 2피치가 그 오프위드 침리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는 좀 고생스러워요. 5.9 정도 되는 오프위드 침리인데 아주 좀 힘들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몸이 힘들었고 요 아래 요 바로 아래가 사실 크럭스 피치 중에 하나인데 아마 10BC 정도 되고 여기 넘어서면은 이렇게 등반을 하고 전체적인 등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런아웃이 좀 길긴 한데 뭐 합금을 잘 설치하시면 되고 뒤에 하프돔도 이렇게 등반하다 보면 잘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치 종료 지점에 이렇게 폴트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뭐 캠을 이용해서 그 러닝 릴레이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끝날 때 무렵인데 여기가 굉장히 그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실제로 난이도는 10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체감은 한 11 정도 되는 체감을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딱 올라서면은 이 위로 확보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확보물 설치할 때도 안 보이고 확보물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기 가다 떨어지면 큰일 나겠네 이 생각이 드는데 가다 보면 기가 막히게 확보물을 설치할 곳이 나와요. 그리고 홀드도 되게 좋고 근데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나중에라도 가시게 되면은 꼭 리딩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좀 빠른가요? 그 다음 소개지는 유타의 이제 모압인데요. 아마 요 실루엣은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TV 광고 이런 데도 가끔 나오고 아마 산악 잡지에 광고 페이지에도 많이 쓰이는 곳인데 제가 등반했던 데는 요 캐슬턴 타워입니다. 여기 이제 렉토리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등반을 많이 하죠. 그 모압이라는 지역은 이쪽 캘리포니아하고 콜로라도하고 사이에 콜로라도에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유타 주에 있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가고 주변에 이제 인디언 크릭이 있고 모압 그 시내 주변에도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클라이밍 에리어가 있는데 거기는 그 차도 옆에 이렇게 벽이 쫙 있어가지고 차에서 바로 이제 빌레이 보는 그런 데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막 그냥 관광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이제 풍경이 굉장히 멋있고 아마 캠핑만 하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곳이고 이 모압은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가 한 분 계시죠. 그 스텝 데이비스인데 이 사진이 저도 이제 캐스턴 타워를 등반하기 한참 전에 보고서 감명받았던 사진인데 이 스텝 데이비스가 그 이어폰을 끼고 그 프리솔로를 하는 그 사진입니다. 아마 이거는 동영상으로도 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텝 데이비스를 찾아보시면은 그 굉장히 멋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이렇게 등반할 때 굉장히 멋있고 베이스 점프를 하죠. 그 캐스턴 타워에서 그 프리솔로를 한다는 베이스 점프 하는데 그 모압에 있는 장비점에 가면 가끔 출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등반했던 데 여기서 캠핑을 하고 뭐 캠핑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등반했던 데는 노스 침리 요쪽 면이고 그 난이도는 5.8이고 네피치인데 오프위드 5.8입니다. 아마 오프위드 5.8을 등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등반이죠. 원래는 저희가 요 렉토리를 등반하려고 그 장비하고 모든 걸 셋업을 해갔었는데 여기는 한 11대의 핸드하고 핑거로 된 등반 루트를 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쪽 노스침리로 그 루트를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하는 사진이고 아까 그 스텝 데이비스가 프리솔로를 한 루트가 이쪽 북쪽 면의 이 루트고요. 여기는 알렉스 호날두도 프리솔로를 했던 그 동영상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렉토리를 등반하려고 캐머러스 4호까지밖에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근데 그 노스침리는 5호, 6호가 꼭 한 두 개씩은 있어야 되는데 4호밖에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출발을 했는데
저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샌드스톤, 아니 샌드스톤, 요 바위는 그 전에 인디안 크릭에서 등반을 했을 때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바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저건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차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이제 건물 바닥에 있는 대리석처럼 이렇게 미끄러운 차돌이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런 데서 발을 디디면 이렇게 막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떨어지다 멈춘 적도 한 번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피치가 한 40m 가는데 캠이 다 뭐 5호, 6호 이런 사이즈만 만들어가지고 아마 2개, 3개 아마 이렇게 치고 아마 등반했던 기억이 있고 아마 등반 내내 이건 떨어지면은 뭐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막 이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좀 주눅이 들어서 등반했던 기억이 있고 아마 사진 나중에 찍은 거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장비 들여다보면서 걱정하는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겨우겨우 해서 이제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는 이렇게 비박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쉬면서 이 타임캡슐에 이제 메모도 해놓고 이랬는데 이때 좀 제가 좀 문화적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에 갔더니 이 박스 안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서양 애들은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 가서 2인 1조로 등반을 하는 팀을 보면은 실제로 남녀가 등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클라이밍 짐에서 서로 이렇게 이성 간의 파트너를 구하는 등반 파트너를 구해서 같이 등반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재밌었던 좀 것도 좀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턴 타워는 이렇게 등반을 잘 마쳤고요. 하여튼 여기는 등반도 되게 색다르고 이 풍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캠핑하기도 굉장히 좀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캠핑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위에는 이렇게 원래 앞서 말씀드렸던 렉토리 이 봉우리에 등반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데는 여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루트 이름은 까먹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반 루트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기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북아부하고 스노우 패치 스파이어인데 여기는 제가 요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좀 옛날 추억에 이게 23년 전에 갔다 왔던 데라서 옛날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갔다 왔지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씩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 책은 한 25년쯤 전에 제가 여기를 가겠다고 계획을 하고 어렵게 이제 해외에 이제 주문을 해서 책을 받아보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북 이 책 달랑 한 권 들고 제가 이렇게 등반을 하러 갔었죠. 그래서 실제 여기를 하러 가게 된 계기는 원래는 제가 이제 요세미티에 엘케이프탄을 하고 싶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엘케이프탄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명희가 엘케이프탄을 갔다 왔어요. 노즐 하고 와서 엄청 부러웠죠. 나는 이제 가고 싶었는데 이명희가 먼저 갔다 오고 저는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갈 파트너가 없어서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그럼 혼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엘케이프탄을 가서 혼자 등반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이제 그때부터 한 1년간 이제 로프 솔로 등반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봉, 설악산 적벽 이런 데를 이제 혼자서 등반했었고 근데 비자가 이제 문제가 좀 됐었던 거예요. 비자가 이렇게 해봤더니 도저히 비자가 안 나올 상황이어서 이 북아부 쪽으로 또 알아보니까 이런 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국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어렵게 이제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쪽으로 이제 등반을 하러 가게 됐죠. 북아부는 캐나다의 중서부 쪽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이 이제 캐나디안 로키죠.
여기에 보면 이제 밴프하고 캔머가 있고 이제 보면 캘거리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밴프 캔머는 최성문하고 그 김대우 형하고 그 아이스 클라이밍 투어를 하러 여기에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전에 한번 갔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캐네디안 로키 쪽에는 등반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밴쿠버로 들어가서 요 북아부까지 한 7, 800km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렌트를 못하고, 이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이 밴프에서 이제 골든까지 가고, 골든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브리스코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도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기사한테 내려달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갔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그 북아부 입구까지는 또 비포장으로 한 50km 정도가 됩니다. 브리스코라는 데서 한 50km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제가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무슨 정신으로 무대포로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요 주차장까지 가서 여기에서는 또 어프로치가 한 5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정도 되는데, 그때 제 짐이 이제 60kg짜리 두 개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걸 이제 두 번 왕복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북아부 밑에까지 이렇게 날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 주차장에 가면은 이렇게 진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다 이렇게 다 그 펜스를 그물을 이렇게 쳐놨는데, 요 귀엽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 타이어하고 이 고무를 뜯어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은 타이어 그 등반 끝나고 오면 이게 차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가면 다 이렇게 이렇게 펜스를 다 쳐놨고요. 이 트레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내려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트레일이 굉장히 멋있고, 근데 여기까지만 멋있고 여기부터 요 케이너트 한장까지는 철사다리가 있을 정도로 이제 고바위라서, 나중에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어프로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고생했다는 좀 얘기가 있고,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올라오면 케이너트 산장이 있는데 굉장히 풍경이 멋있죠. 그래서 케인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이제 클라이밍 루트를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또 1시간 반에서 정도 올라가면 이 위치에 이제 애플비 캠프장이라고 굉장히 멋있는 캠프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제 퍼온 건데, 이 애플비 캠핑장은 아마도 제 생각에 아마 지구상에 가장 멋있는 캠핑장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실제로 저는 여기에서 캠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실제 제가 27살 때 캠핑을 할 때 이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캠핑장 안에도 이 녀석이 그 배낭 안에 있는 뭐 먹을 거나 이런 걸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 음식을 놔두면은 텐트를 다 구멍 내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 이렇게 우산 같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중요한 건 다 이렇게 주렁주렁 걸어 놓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스노우 패치 스파이어, 이게 이제 북아부 스파이어인데 높이는 여기 약간 높고요. 요게 이제 하얀색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스노우 패치 스파이어고, 최근 이 사진은 아마 오래전에 찍은 사진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곳을 등반하면은 여기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등반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눈이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눈이 다 녹아서 이 낙석이 엄청 심해서 여기를 통과를 할 수 없다라고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뒤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등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등반했던 북아부 스파이어는 케인 루트로 5.8 정도 난이도고, 아마 그냥 우리 인수분 고독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혼자 갔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2~3시간 정도 등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등반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프리솔로를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고요. 뭐 어려운 구간이 한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혼자 가서도 이렇게 등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쉬운, 아마 리치 천하대 리치 정도 되지 않나, 뭐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노패치 스파이어는 제가 처음에 등반을 갈 때는 이쪽에 있는 루트로 등반을 하겠다라고 루트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베르그슌트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혼자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얘기를 봤더니 한 사람이 여기에 앵커를 하고 하강을 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등반을 해서 올라와서 등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혼자 갔을 때 도저히 여기에 벽에 붙을 수 없는 정도로 이게 베르비슈트가 벌어졌었고, 또 한 가지는 막상 가서 보니까 여기를 등반할 자신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막 좀 혼자 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쪽 그 북동쪽의 요 루트를 등반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프히드 막 크랙이 있고 그래, 여기 오프히드 크랙이 있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내려오고, 그 뒤쪽에 있는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 그 왼쪽 정상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한 4피치 정도 등반했었고, 여기 그 크라우스 메카트리 루트를 통해서 8피치짜리를 등반했는데, 혼자 등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치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이랬기 때문에 혼자서 한 16피치 정도 등반하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그때 뭐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다 보니까 뭐 사진을 이렇게 어제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사진이 좀 있었었고요. 아마 제가 등반하면서도 사진을 몇 장 찍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은 좀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부 스파이어를 이렇게 등반했던 거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로 요 엘케피타 아마 그 텐시로 이게 다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다시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저랑 같이 등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텐시 이상을 이런 데서 이렇게 잘 하는 능력자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요 웨스트 버트레스만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웨스트 버트레스만 그 리딩을 교대를 하면서 등반을 했었고, 요 그랑카프생도 전루트 리딩을 했었고, 여기도 전루트 리딩을 했었고, 여기 다 전루트 리딩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한 10시 정도의 이런 멀티피치에서 온사이트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앞에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텐시의 등반 난이도와 뭐 멘탈이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또 기술을 잘 또 이렇게 믹싱을 하시면은 아마 제가 소개해드린 요 5개 루트는 아마 재밌게 등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좀 그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 아마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어떠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잘 좀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